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심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우리 조명국 감사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입니다. 제 그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그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조명국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이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고 원인을 알 수 있으면 그냥 안 된다고 치워버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참사위에 상처를 치유하는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눴었는데요. 네. 상처는 누구나 받잖아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묻어놓고 있는 분들도 많고. 모른 척하거나 아파 계속 아픈데 뭐 이 얘기만 할 줄 알지 그거 어떻게 밴드라도 발라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항상 그 부정적인 지표들 보면 항상 1위를 달리잖아요. 맞아요. 뭐 자살률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교육이 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깝게도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냐 이런 것들은 그냥 운 좋게 내가 독학을 하거나 혹은 좋은 부모님 혹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맞아요.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우리나라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학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이걸 뭐 시험 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 시간으로 가져서, 왜냐하면 누구나 살다 보면 설령 청소년기까지는 상처가 없더라도 앞으로 사회 나가면 사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옛날에 없었어요? 명상의 시간? 있었죠. 그거잖아요. 그때 항상 가졌던 호기심이 그거였어요. 명상이 뭐예요? 공상이에요? 근데 공상은 아니래. 그럼 명상이 뭐예요? 그 초등학생한테 명상이 야단맞지 뭔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혼났죠. 네, 혼났어요. 이거 혼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타이슨 명상곡이 흐르면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있으래. 하니까. 근데 그 애들은요, 눈동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팍 이거 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뭔가 난 역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명상이 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조명 대표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말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좀 마음을 돌보고 그쵸. 챙기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른 거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국영수 같은 것들에 비해서. 네, 그렇죠. 뭐 음악, 미술, 체육도 밀리는데 명상이야 저 뒤에 밀렸겠죠, 뭐. 그렇죠. 그 예. 시간에 뭐 졸린 친구들 자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맨디 쌤은 구경투도 잘하셨을 것 같아서 잘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뭐냐, 우리 마음을 모르려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 마음을 모르겠죠?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뉴스는 쉽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맨디쌤과 함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큰 사고가 난 다음에는 꼭 생존자나 목격자 혹은 유가족 이렇게 관련된 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같이 경험한다고 하죠.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같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트라우마를 좀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상이 계속 떠오른다고 한다든가 실제로 밤에 꿈을 꾸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간접 경험으로도 트라우마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정신의학과 조철은 교수님이 따르면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겪은 거에 대해서 원인으로 충격적인 영상이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네. 이런 충격적인 영상이 반복됐을 때는 외상에 준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동국대학교 언론학과 연구진이 2016년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한 영상들을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받냐,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어요. 일산의 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이제 283명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 폭력 보도와 관련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또 실제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사건 충격 척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뭐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러한 어떤 뉴스를 많이 본 아이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걸 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영향을 줘서 아이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간씩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애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이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병률이 높은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들에서 좀 더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영상뿐만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돼서 너무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자와 관련된 뭐 지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걸로 보이고 카톨릭대학교 정신의학과 이해구 교수에 따르면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자식이 그런 희생을 당한 것처럼 어떤 동일시를 하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이제 간접적인 경험자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직접 경험한 것과 비슷하게 충격을 겪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맨디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는데 그 김선일 씨라고 샘물교회 피랍이 돼서 그 아랍 방송에서요 그분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상을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보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볼 용기가 없었고, 근데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이 본인이 본 영상을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 방송에 나간 건 아닌데 언니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그분이 뭘 쓰고 있었고 그 아랍 남성이 어떻게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았고 하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저를 볼 용기가 없어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눈을 감으면 떠올라요. 저는 실제로 그 영상을 봤거든요. 보셨어요? 우연히 어떻게 봤는데 좀 약간 악독하다고 할까요? 그 영상의 파일이 크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안 볼 수도 있는데 정말 파일의 압축을 엄청나게 작게 해서 퍼지기가 쉬웠던 방식으로 그렇군요. 퍼뜨렸던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영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약간 누가 납치됐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그 연상돼서 떠올라요. 특히나 이제 이슬람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못 지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스만을 봐도, 그리고 저는 그때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을 뿐인데도 여전히 그게 괴로운 걸 보면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훨씬 더 심하게 겪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인터넷이 너무 퍼져 있다 발달돼 보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낚시성으로도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맞아요.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특히나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런 영상이 아닌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고서 뭐 귀여운 뭐 강아지 영상인 것처럼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런 좀 잔인한 영상들이 그래요? 나오게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란 말은 옛날부터 써왔는데 많이 쓰잖아요. 왠지 조금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 두 개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사실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이제 원인이라고 보면 되고, 네.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트라우마는 이제 상처라고 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네. 트라우마는 개인에게 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이 되는 단일 사건 혹은 여러 사건 혹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신체적, 뭐 사회적, 정서적, 영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트라우마 자체는. 하지만 PTSD로 연결되거나 다양한 건강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 PTSD가 그럼 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질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경험한 중차대한 끔찍한 경험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대다수가 겪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뭐 전쟁에서 경험을 했다거나 뭐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뭐 요번에 이태원 참사를 뭐 주위에서 봤다거나 하는 것처럼 목격한 경우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해서 이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를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3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침습적 증상이라고 해서요.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수시로 떠오르거나 혹은 꿈속에서 나타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회피를 하려고 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인지를 하고 감정이 변한다거나 또 각성이나 반응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한 달 정도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PTSD로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좋게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외상을 겪고 난다고 해서 뭐 이제 영구적으로 뭐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많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외상을 겪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삶의 만족도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더 커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뭐 외상 후 성장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긍정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가치관도 변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살면서 좀 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이러한 이제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나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이었네, 관계였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영적으로 뭐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트라우마 경험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트라우마 경험자의 85.6%가 회복 가능성을 좀 보였고 76.3%는 외상 후 성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외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65.1%가 아직도 그러니까 65.1%는 괜찮아졌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팀이 말하기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성장을 경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봉화 광산에 매몰됐던 광부 중에서 반장님 계셨잖아요. 박정화 반장님이 지난주에 퇴원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2의 인생을 새로 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더 이상 광산에서 일하지 않으시지만 자기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생각난 사람이 가족이었대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무뚝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광부들의 삶이 좀 나아지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 후 성장이지만 네. 이분도 밤에 계속 깨신대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에 깜짝 깨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은 거지만 그렇죠. 일부분은 외상 후의 성장을 경험하고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동시에 이제 경험하고 계신 거죠.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 예.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사실은 우리 삶에 있잖아요. 늘상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어떤 묘사들이 SNS에 이제 공개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가 나누는 분들이 꼭 또 나쁜 마음으로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선량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하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그걸 또 찾아서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해요. 전문가들이 그걸 볼 필요가 없고 보면 굉장히 힘들다.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심리들. 왜 공유하려고 하고 왜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로 퍼지느냐와 관련된 어떤 이론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인 컨테이저스 전략적인 입소문의 저자인 조나 버거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런 입소문에 관련된 연구가 있네요. 네네, 연구가 있는데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6가지 이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사태 이런 사진의 영상도 퍼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6가지 원칙이 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셜 화폐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요. 나만 얻을 수 있는 손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올리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기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릴 계기가 있는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감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감성의 법칙은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면 그 각성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분노와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겠죠. 네 번째는 대중성의 법칙으로요. 대중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이 입소문이 난다. 다섯 번째는 실용적인 가치의 법칙인데요. 이런 이유로 또 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유용하고 뭐 사건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이유들로 이제 사건에 어떤 사진들을 올리신 분들 계실 거고 여섯 번째는 이야기성의 법칙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거리가 많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은 이 6가지 원칙들이 크고 작게 다 영향을 미친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들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존해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이런 알려야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격과 또 불안과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각성도 시켰고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가만히 안 보려고 해도 뉴스와 SNS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호기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희생자나 원인, 뭐 추모, 뭐 음모 이런 것들을 막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퍼지지 않았을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물론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러한 정보가 뭐 제2의 3의 피해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빨리 막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아마 활동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직원이 3명인가 2명인가밖에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면서도 지금까지는 국가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거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있다는 생각조차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다 겪어요. 심지어 자식을 잃는 경험은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도 겪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여러분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에 공론화됐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아이나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럼 이런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행히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당시에 딱 일어났을 때는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멀리하는 게 그 사건에서 살짝 멀리하는 게 네. 예, 중요한 것 같고 최대한 일상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일상 사건에 복귀해서 왜냐하면 그것에 계속 집중한다고 해도 멘탈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상에 좀 복귀를 하고 네, 섣불리 탓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걸 좀 지양하는 게 좋고 이 임찬영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작은 위로를 좀 건네자. 위로를 네, 건네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어떤 위로나 어떤 이런 마음은 그 어떤 치료보다 도움이 되니까 서로에게 좀 마음의 위로를 건네고 응원을 좀 해주자. 근데 쓸데없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다 지나갈 일이야. 뭐 살 사람은 살아야지. 뭐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있어. 이런 그게 말들은 나쁘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좀 좋고요.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마음을 좀 안정화시키는 기법을 이제 알려준 곳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이러한 이제 재난을 겪고 나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해서 심호흡을 해요? 네, 심호흡을 코로 이제 들이마시고 예. 후 하면서 예. 천천히 하면서 이제 풍선 불듯이 하면은 이제 풍선 불듯이. 안정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트라우마 경험 말고도 저도 많이 시켜요. 스트레스 많이 겪는 분들한테 아, 왜요? 이게 그러니까 뇌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이 되게 급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야. 근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심호흡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안정적이구나라고 뇌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건 언제나 좀 도움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인데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복식 호흡은 이제 숨을 깊게 코로 들이셔서 배를 좀 크게 네. 만들고 다시 이제 쭉 내뱉는 방식인데 이렇게, 예. 네,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제 아랫배까지 숨을 내려 보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2가지는 좀 알려져 있는데 3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착지법은 뭐냐면 어디 떨어져야 돼요? 착지하려면? 근데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냐면 발 뒤꿈치에 이제 힘을 이렇게 들었다가 발꿈치 들었다가 쿵 내려 앉는 거예요. 쿵 해서 뒤꿈치 땅에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집. 네, 아랫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 생각이 막 이런저런 막 퍼지어 가는 것을 막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 하면서 발뒤꿈치에 딱 쿵 내려앉고 발에 좀 땅에 힘을 주는 거죠. 착지법이요. 네. 야, 신기하네요.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복식 호흡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힘들어요. 네. 여성들은 복식 호흡을 하지 않거든요. 신체 구조상. 이제 네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려면 좀 힘든데 복식 호흡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육이 이완돼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를 볼록하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네. 늘상 불러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네. 다시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배가 불려지려면 풍선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근육을 필요하고. 이완해 주는 거 머리하고 몸은 따른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 얘기 듣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 것 너무 같아요. 신기해서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네, 마지막 하나 더 더 있어요? 있는데요. 네. 나비포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나비포옹. 거예요? 지금 다 나비포옹 생긴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내가 식으로 나를 안아주는. 그렇죠. 내가 셀프 토닥토닥 해주는 어제 건데. 드라마에서 봤어요 이거. 네네. 그렇죠. 그게 약간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네. 도움이 좀 되는 게 이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치면서 세포 토닥토닥 해주면 네. 조금 마음이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심호흡이랑 이 나비포옹법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럼 생각이 좀 듭니다. 나를 이렇게 위로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어머나 예 혹시나 우리 아이들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많이 놀래거나 힘들어할 때? 네, 정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촉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주니까 이렇게 토닥 네네네. 토닥 안아주고 약간 배트맨 같기도 하네요. 어.
내가 여기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근데 저 이거 들으면서도 다 그럴듯하고 정말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우리의 어떤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항상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당연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피드백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랑 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원래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웃었지만 그 웃음 근육, 웃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 뇌는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네, 웃었으니까. 그때 웃었으니까 이런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기분이 좋은 상황인가 보다. 뭐 흔들다리 효과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심호흡을 한다. 그냥 우리가 과호흡이라고 하는 이렇게 빠르게 숨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항상 심장도 빨리 뛰고 급한 상황이었어요.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심박수가 실제로 느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뇌가 긴장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게 정말 인체의 신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신기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소개라고 하는 거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신기함이 있다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갑자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공황 상황이 아닐 수 있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안구 운동을 심지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안구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것만으로도 많은 논문들이 있죠. 그런 긴장 상황이 완화가 되고 사실 그 공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평소에도 이걸 사용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왜 되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체와 정신이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하나의 운동들을 통해서 정신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논문도 나와요. 우리가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건지 알아내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항상 하나는 갖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맨디쌤이 있어서 좀 든든하다라는 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비싼 돈 줄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싼 걸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반갑고요. 네. 또 하나는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를 보면 과거에 아주 끔찍했던 경험에서부터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좀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옅어지긴 하는데 네. 흉터처럼 안 지워지는 기억들도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죠.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전문적인 치료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네. 여러 가지 치료 방식이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독실님 말씀하신 것이 이 치료법 아까 말씀하신 안구 운동하는 네. 그게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이 이름이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민감 소실 재처리요법. 네. 이게 무슨 핵 발전소도 아니고 뭘 재처리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의 경험을 안전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눈을 움직이면서 좌우 반구가 자극이 되면서 이 편도체에서 불러일으킨 기억에 안정감을 추가해서 다시 기억화시킨다고 해요. 여기서 표현을 하자면 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 갑자기 공황이 오거나 엄청난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안정감이라는 기억을 끼워 넣어서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방식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길로 대체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안정감이라는 이제 소스를 넣어서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완전된 기억으로 완화된 기억으로 다시 넣는 거죠. 기억 속에. 약간 하드디스크에 새로 기록하듯이 네. 뭔가 혹은 무슨 이제 SF 영화 같은. 그렇죠.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좀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네네. 너무 이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저도 완전 신기합니다. 신기하네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렇고 두 번째 방법은 노출 지연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한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충격적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조금 낮은 단계의 상처부터 보여주고 네. 그 상태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만듭니다. 이완시키고 뭐 여기까진 심호흡하고, 괜찮아 이렇게. 네. 그래서 점점 이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봐도 큰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공포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조금씩. 나중엔 최종 단계에 비슷한 사건을 보더라도 괜찮아지는 상태까지 만드는 게 이제 노출 지연 치료고요. 마지막으로 인지 치료인데요. 이것도 좀 심각한 게 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자기가 좀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맞아요. 계세요. 사실은 본인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도 인지치료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삶에서 진짜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자 보면 제가 이제 트라우마란 단어를 쓰는 걸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프다고 다 트라우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치료가 필요할 정도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 아픈 기억인데 그렇죠. 네. 제가 느끼는 조금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 늘상 그렇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상이란 말을 방송에서 막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그 비슷한 분위기만 형성돼도 갑자기. 미모사처럼 이렇게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만약에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다시 재현될까봐 그렇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네. 그래서 전혀 몰라요. 이 시간에 상처를 좀 치유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하우를 다 주시면 맨지쌤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알려드려도 쉽지는 않긴 하니까요. 아, 네. 아, 그 네.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전문가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하자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꼭 있었어야 할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워요. 두 분은 이제 자제분이 좀 계시잖아요. 아, 그죠? 자제분을 예를 들면 자제분이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좀 맞고 들어온 거예요. 네. 엄청 상처를 입었겠죠? 네. 그럼 두 분은 뭘 해주실 건가요? 우선 소독하고 약 발라줘야죠. 그렇죠. 태권도 학원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약발을 뭐가 있죠? 뭔가 빠졌어요. 괜찮니라고 그렇죠. 보호 안아주고 관계가 싶을 필요한 것 거죠.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명을 해보자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안 해봤어. 하지만 슬프게도 네. 부모님은 아이한테 해주시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주는 경우들이 좀 해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한 분 이제 언경님에게 네. 과거에 어떤 작은 상처가 있으시면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네. 어떻게 이 상처를 좀 접근하고 치유하는지를 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약간 기절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류 상처를 하면 한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아, 예를 들면 제가 아나운서 초창기 시절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대타로 라디오 방송을 이제 아침 방송을 늦잠 잔 거예요. 7시 14분에 방송이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몇 시였게요? 8시. 아니, 7시 10분이요. 4분 남았네요? 4분 남았잖아요. 그럼 집에서 회사까지 4분을 갈 수 있을까요? 못 제가 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미친 듯이 차를 몰아가지고 도착하니까 16분이었어요. 오야 진짜 빠르게 가네요. 네. 어. 이 메이크업은 아니 라디오니까 라디오니까. 들어만 가면 되는데 그래서 16분에 들어가서 방송을 했으나 이미 뭐 사고는 벌어졌으니까. 그럼 2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냥 음악만 나오고 있었던? 그렇죠. 아니 서울 방송을 계속 제가 지방 MBC 근무했으니까 어쨌든 그 일로 제가 계약 해지가 돼서 그걸로 이제 잘렸어요. 네. 그리고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그 회사를 안 가요. 그렇죠. 그 가요. 회사가 있던 집 근처에도 잘 안 가요. 그 상처가 떠오를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 기억 제가 잘못했잖아요. 늦잠 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수와 그리고 인해서 이제 회사에서 퇴사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회사가 있는 동네를 아예 안 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네.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 바보야였죠. 왜 이제 일어난 거야? 그건 약간 생각인 거고 네. 제가 예를 들자면 무섭고 걱정되고 네. 불안하고 또 뭐 가끔 나한테 화도 났겠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가끔 아니고 쭉 났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화가 났겠죠. 네.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다음으로 이제 욕구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까? 내가 왜 불안했을까요? 당시에. 그렇게 실수하면 이제 저는 계약직 사원이었으니까 예, 제 앞으로 회사에 제 미래와 관련이 있었겠죠. 그렇죠. 내 미래가 이 선택으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잘렸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잘리게 될 거 엄청나게 불안한 그런 네, 상태인 그렇죠. 거죠.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렇죠. 내 미래의 꿈도 있었고 커리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됐기 때문에 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네.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감정과 욕구를 뽑아본 거예요. 이 네. 사건에서. 네. 그러면 이 아이로 치면 아이가 싸우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준 거예요. 아, 너 이런 것 때문에 싸웠고 이런 것들이 슬펐구나 하고 들어준 네.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지금 내가 무슨 감정 느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저 한 번도 20몇 년 네. 동안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그렇죠. 본 적 생각 안 없어요. 해보시죠. 감정을 생각 안 해요. 생각만 지금 하셨죠.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만 생각을 해요. 그쵸. 이 바보야 이것만 했다니까요. 그렇죠. 이 바보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감정이었죠.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다면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을 겪은 나한테. 아니 그런 실수를 했는데 공감을 어떻게 해줘요? 어렵겠지만 사실 아까 저희가 감정을 뽑아봤죠. 네. 아 네가 요번에 이걸 못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너무 불안했구나 같은 게 공감이에요. 불안했겠구나. 네, 화가 앞으로, 났겠구나. 그쵸. 너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겠구나. 어제 무슨 일이 많았어가지고 너에 대해서 좀 비난해서 슬펐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공감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와 감정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공감이고 다음 단계는 위로예요. 위로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위로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좀 힘이 난다. 라는 말들인데 예. 저라면 그때 언경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괜찮아. 너가 앞으로 너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사라지진 않고 아쉽지만 이번을 계기로 또다시 시간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될 거야. 뭐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가 갑자기 맞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네. 네가 뭐 게을러서 네. 뭐 바보 같아서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제 자리가 잠깐 달라지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맨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려서 제가 서울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잘렸으면 계속 거기 있었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정말로 좀 경력이 있는 아나운서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기한테는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바보같이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저 단어를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징징대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사실 본인의 상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게 사람이 원래 그런가요? 아니, 들여다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엄격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그걸 부모님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사회가 주입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따뜻하게 말해주기.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 저는 이제 이 방송으로 사고 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괜찮아, 안 죽어, 뭐 내지는 그걸로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그 일을 겪었으나 죽지 않았고 방송을 뺏기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사실 거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보다 제가 더 오래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동실 씨한테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반대로 저한테는 그게 너무 뼈가 아파서 냉혹해. 저 아직까지 그날 아침에 앞에 있었던 방송국 시계가 보여요. 이건 깊숙하게 남아 있는 거죠.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방송 그 부스 안에 보면 요만한 전자시계가 있거든요. 네. 7시 14분이 지금도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군요. 저 14분을 못 지켰을까가 아직도 생각이 나서 14분이 보여요.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100년 전이랑만 비교해도 지금 과거랑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하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면 그래도 훨씬 더 효과적인 여러 가지 위로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힘들면 아프면 병원 가듯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라 이렇게 말하죠.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맨디 쌤을 찾아주세요. 네, 너무 품어두지 마시고 꼭 한번 치료를 시작해보는 게 치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칩니다. 우리 맨디 쌤, 조명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